그래서 드론 택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참 그 규제 혁파 로드맵에서도 네. 드론 택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또 그리고 워낙에 또 택시 산업 자체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뭐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이란 거는 이제 산업별로 조금 더 정부에서 혁신 성장을 좀 이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산업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좀 미리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자, 우리가 예측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로드맵을 발표했던 내용이었고요.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일단 드론 택시 관련 부분은 아까 저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관제 영역이 중요합니다. 네. 관제 영역은 기존의 이제 항공운송은 보통 관제가 그 공항 주위에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관제사가 사람이 직접 그 파일럿한테 통신을 통해서 1대1로 한 번에 한 대씩만 지금 가능한 네.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하기가 좀 어렵고 그쵸. 굉장히 많은 대수가 다니고 궁극적으로 또 만약에 무인화가 된다면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파일럿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게 전자적으로 좀 AI 프로그램화를 통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몇 시 몇 분에 드론 택시를 다니겠다 하면 이제 정부 시스템에 이걸 입력하는 거죠, 비행 계획을. 네. 그러면 그 비행 계획이 입력이 되면 국토부에서 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비슷한 이제 시간대에 다니는 다른 뭐 계획이 있으면 그 시간을 좀 피하라든지 네. 아니면은 공역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택시는 300m 다닌다고 했으니까 지상에서 너는 500m 다녀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게 2022년까지 지금 UTM이라고 네. 저희가 좀 적어도 네. 150m 이하에서 이제 드론들이 그렇게 다수가 다닐 때 네. 조금 교통 정리를 해주는 네. 그런 저희가 R&D를 하고 있고요. 아. 그게 일단 되고 나서 네.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야지 이제 드론 네. 택시까지 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계획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드론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이착륙장에 대한 기준도 언제까지 마련할지. 네. 뭐 지금 이제 사실 헬리포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 버티포트라고 하거든요. 수직 네. 이착륙이 네. 가능하도록 버티포트 또는 스카이포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그럼 어떤 스펙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또 사실 산업부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네. 주로 얘는 전기 충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충전소도 많아야 되고. 전기 충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내용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PAV 산업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뭐 진짜 정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는 또 새벽 배송도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활성화됐으니까 이 드론 그렇죠. 택배도 예. 그죠? 이거야말로 진짜 드론 택시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 미국이고요. 네. 미국에서 이미 뭐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 윙스 같은 데서는 좀 시험적으로 네. 이미 택배를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있죠. 예.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조금 우리나라도 사실 처음에 제가 여기 과를 와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택배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저도 예,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요. 생각했는데 예, 예. 근데 조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네. 이제 주로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택배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는 택배가 단가가 너무 좀 싸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드론 택배를 하려면은 택배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게 필요한 있어야 거죠. 되죠. 네. 근데 아파트마다 그거를 집집마다 다 사실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상이 생각보다 많아서 일단 도심에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산업부에서 우정사업본부랑 같이 그 드론 택배 기체를 개발하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네. 경제성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우정사업본부의 그 이제 기사님들이 이렇게 멀리 가시면 한 건 하려면 한참 걸리시는데 맞아요. 택배로 드론으로 띄우면 훨씬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 산간 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심 지역은 조금 더 저희가 아마 경제성 분석이나 다른 걸 조금 더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처럼 굉장히 강대한 영토가 아니니까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택배보다 드론 택시가 훨씬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실제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비슷한 싱가포르에서도 네. 드론 택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조금 쉽지 않다. 사실 싱가포르이 우리나라 서울이랑 좀 스카이라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아파트 위주고 네. 대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싱가포르도 택배보다는 지금 택시 쪽 드론을 활용해서 그걸 먼저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택배가 사실 새벽 배송이 너무 빨라져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사실도 알았네요. 또 틈새 시장을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것까지도 또 드론 담당관님의 몫인가요? 예, 저희 아유, 이제 택배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 분석 어떤 공 기자님 진짜 주무실 시간이 없을 것 영역이나 그런 같은데요. 걸 통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 막히면 이렇게 예를 들어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한참 막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거기서 드론 택배를 이렇게 뭘 시켜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고 이제 막 그러는데요. 아니 네. 과장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전부 다 정책으로 만들어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네. 재밌네요. 들을수록 재밌네요. 김 팀장님? 네. 근데 정말 10년 넘게 꿈꾸던 게 이제 가시화 막 되고 있는 게 약간 너무 벅차시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플라잉 카의 기체를 만드는 것도 뭐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그 주변의 인프라들도 또 개발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인프라는 이제 앞서 담당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건물 옥상에서 뜨고 내리면 되지 않냐라고 네. 쉽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실제 이제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터뷸런스라고 하죠. 네. 뭐 거스트, 맞아요. 돌풍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네네. 붑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도 날씨가 아주 좋지 않으면 맞아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막상 많습니다. 올라가 보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경우도 예. 많고.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물 옥상을 대중교통처럼 어떤 모빌리티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네,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그 건물에 생각이네요. 상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쨌든 사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소음도 도심에서 운항할 수 있을 정도로 저소음으로 낮춰야 되고 네. 규제도 도시 사람들이 네. 불편하지 않다. 네. 이것은 편안한 모빌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내야 됩니다. 진짜 예. 되게, 따라서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버티포트나 스카이포트 같은 개념들이 실제로 건설사와 맞물려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것이 운용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서 스무스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건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하철역이 아무데나 있지 않듯이 실제로 플라잉카나 드론 택시 같은 것도 뜨고 내리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 주변의 상권의 발달도 촉진을 하고 또 새로운 모빌리티가 들어온 거로 어드밴티지도 좀 가져가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시장이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권 기자님 사실 진짜 이런 미래차의 이면은 언론이 특히 또 주목을 하시고 또 꼼꼼히 그죠? 따져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김 팀장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유인기 개발에 있어서는 또 다소 빈약하지 않았냐 그동안에 그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 이제 현대차로 대표되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플라잉카 개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좀 외국은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좀 그 개별 기업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규제 문제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인증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 수용도가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작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플라잉카나 뭐 에어택시 같은 개념이 네. 이제 에어플레인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은 자동차 플러스의 개념으로 보느냐 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있는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만 하더라도 한 50개 정도가 회사에서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2년 뒤인 현재는 2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스타트업도 물론 많지만 네. 자동차 회사도 있고 항공기 회사도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보통 항공기는
한 달에 몇 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쵸. 실제 보잉에서 잘 팔리는 항공기도 네. 월 5, 60대 정도 생산을 하고요. 만약에 헬리콥터를 1년에 한 1000대 정도 양산을 하면 네. 거의 베스트셀러 헬리콥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플라잉카나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수만 대 또는 수십만 대를 연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물량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산 기술 자체는 자동차 회사가 원천적으로 더 강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 기술이라는 것도 뭐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이 플라잉카의 생산력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점으로 보고 있고요. 처음에 항공기 회사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솔직히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개발할 때까지는 그들이 먼저 시장을 선도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정말 스케일업이 되면 나중에는 자동차 회사, 항공회사들이 뭐 서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그런 강점을 살려서 조금 예.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도 되게 사실은 현대차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되게 저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단 치고 나갈 때 우리도 시장을 사실 선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최소한 반보 뭐 뒤진 거 해서 이제 저희가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1등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네.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시는 게 저는 반갑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제라든지 그런 또 버티포트 부분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제가 김팀장이 얘기했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헬기를 몇 번 타봤는데 헬기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핏 이 방송을 그냥 좀 슬쩍 들으신 분들은 플라잉카랑 헬기랑 뭐가 차이야? 라는 생각도 원론적인 또 의문도 생기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어떻게 다를까요? 네, 실제 기술 개념에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오토노머스 분야가 있을 거고요. 자율. 자율?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콰이어트입니다. 아, 조용한 거. 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한 게 맞군요. 네. 예, 저는 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나오는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 동급 헬기 대비 15dB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해야지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미국 쪽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크린입니다. 네. 크린은 네. 자관 이 공중에 아까 그 소셜 억셉턴스나 뭐 퍼블릭 억셉턴스라 그래서 그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중에 네. 화석 연료를 공중에다 떼는 물건은 안 되죠.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네네, 것이다. 바라는 바가 그래서 아니죠. 이제 결국은 일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전기화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런 쪽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 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나 네. 이런 것 대비 얼마나 빨리 갈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럼 그러니까 헬기보다는 빠른가요? 빠르죠. 예. 아. 그 갈아타는 시간이라든가 헬기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2가지 타입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네. 그 저속형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게 멀티콥터형이라 그러는데 네. 그 드론처럼 여러 개 이제 프로펠러를 두고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데 네. 그 단점은 시속 100km 이하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실제 자동차 대비 경쟁력을 갖고 뭐 2시간 거리를 17분 만에 주파한다든지 이런 걸 가려면 네. 속도가 최소 200km 이상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네. 결국 틸트로터를 쓰든지 네. 그러니까 날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천이 모드라고 하는데 테이크오프에서 이제 전진 비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팬제트라 그래서 네. 공기의 방향을 바꿔서 하는 그 2가지 방식이 이제 고성형으로 그럼 훨씬 더 비행기에 가까운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요. 그렇죠. 지금 릴리엄 제트가 했던 것도 팬제트 타입이고요. 틸트로터 같은 개념을 하고 있는 거는 틸트로터 부문에서는 무인기론 세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틸트로터에 대해서 천이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아마 1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틸트로터라고 하면 조금 전문 용어시니까 네, 몰라서. 조금 더 네. 일반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헬기는 큰 이게 로터라고 하는데요. 프로펠러 큰 로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그렇죠? 네, 그게 돌죠. 그걸 이제 로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항공 쪽에서는. 근데 그 로터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훨씬 크고 네. 에너지를 많이 먹는 거죠. 아.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훨씬 쬐끄만 로터들이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틸트 로터라는 말씀은 네. 그 프로펠러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뜰 때는 밑으로 가 있고요. 이제 공중에서 비행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각도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뜰 때는 이렇게 뜨고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앞으로 직선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기는 근데 뜰 때나 갈 때나 똑같이 이렇게 위에서만 움직이니까 속도가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이 과장님이 손으로 다 얘기해 주셨으면 지키고 있어서 잘 알겠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항공 전문 용어라 네. 설명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 벨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 벨사 헬기 전문인데 그쪽도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틸트로터로 가고 있고요. 또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죠. 틸트로터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릴리움 제트 같은 경우만 지금 펜제트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아까 한번 보셨다 그러는데 네. 초도 비행 정도로 했는데 아직도 난제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펜제트로 활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틸트로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스프리라 그래서 그 군용기에서 많이 썼던 타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모처되어 있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 펜제트 부분은 지금 초기에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후류 부분이라든가 웨이크 같은 게 도심에서 났을 때 얼마나 안정성이 있을지 이런 펜제트는 뭔가요? 펜을 돌려서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뜨거나 쬐끄만 제트 엔진이 여러 개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프로펠러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여러 개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부장님 말씀드린 걸 좀 정리 드리시면 그래서 헬리콥터 좋습니다. 저도 헬리콥터에 대해 뭐가 다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헬리콥터보다 우선 훨씬 조용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펠러 쓰는 게 아니라 드론처럼 여러 개를 쓰면 소음을 아주 낮게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화를 시켜서 엔진 소음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소음이 더 줄고요. 또 헬리콥터처럼 떠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틸트로터 기술 같은 걸 적용을 하면 실제로 상품성이 생기는 거죠. 더 빠른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빠른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됩니다. 그럼 전기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더 간단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을 생산하다 보면 단가도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영화에서 이제 꿈꿔왔던 더 조용하고 거의 자동차만큼 조용하고 그리고 KTX만큼 빠르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비싸겠지만 이제 상용화가 점점 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용비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1,600조, 1,800조 규모의 시장이 그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음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쵸. 아까 15dB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거예요? 헬기 대비로 치면 헬기가 100이라고 하면 20에서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고 저희가 지금 KTX가 어느 정도 소음인가요? KTX는 아마 한 80 정도 될까요?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65dB니까 훨씬 조용하고 그러니까 KTX보다 조용한 거네요. 어차피 저희 버티포트가 만약에 도심에 설치된다면 도심에 좀 시끄러운 그냥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하죠. 백색 소음이랄까요? 그런데 묻힐 정도로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정말 하늘 위로 KTX만큼 빠른 탈 것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불철주야. 본부장님. 근데 참 정말 이런 시기가 이렇게 도래하는 것을 또 이제 현장에서 또 계속 보시면서 또 연구를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저희가 봐도 문외한인 저희가 봐도 신시장이 태동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또 정말 근데 정신을 다잡고 뭔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대부분 얘기들은 나왔는데 이 PAV 즉 그 플라잉카 내지는 나르는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은 그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절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그 버티포트라든가 이런 문제 또 비익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산업부 영역도 있고 또 국토부가 해야 될 인증과 관제에 대한 문제들 국가가 대부분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그 네 가지 분야 네.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그 일들을 네. 그 빈틈없이 네.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빈틈없이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비이클이라 그러면 네. 어떤 용도로 쓸지 네. 용도에 대한 수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 네. 현대한테 시킬 거냐 어떻게 할 네. 거냐 현대가 손들고 나오게 만들 거냐 이런 네. 문제들이 예. 크게 자리를 할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도 시작이 되고 국토부에서도 막 시작이 됐습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시작한 가운데 항공 분야는 거의 총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한국항공이라는 카이라는 기업도 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화도 들어와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네. 엔진 회사 뭐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물론 현대도 들어와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성되는 기술들이 어떤 줄기로 해서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각자가 이제 그 컨소시엄에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서메이션하는 거는 그 항공우주연구원이 1단계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을 정부에 보여드리고 그 설득이 되면 더 큰 그 프레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사실 언론은 특히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거나 변환을 할 때 또 고용 문제가 또 관심을 안 가지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미래차는 저희가 또 일본 규제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와도 직결되는 분야라서 사실 약간 뭐 뭔가 고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할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들어가는 부품이 기존 뭐 차량보다 되게 적다고 얘기를 들었고 수소차는 조금 덜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일자리 문제랑도 연결이 될 텐데 그 대책 발표됐을 때 또 여쭤봤어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 네. 뭐 어떤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냐. 근데 좀 그러니까 시원한 답은 그때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 기업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네. 최근에 또 미국 GM이 파업을 했던 것도 이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무관하지 얘기를 않는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 권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품 수가 줄어드는 거는 현재 뭐 내연기관차 부품 개수가 한 3만 개라 그러고요. 전기차가 되면 이제 18,000개 줄고 수소차가 되면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줍니다. 네. 한 24,000개 정도 주는. 플라잉카는 어떤가요? 플라잉카 유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존에 내연기관보다는 줄어드는. 네. 네. 여튼 뭐 어떤 데는 뭐 20% 정도 줄어들 거다. 네. 인력이 많은 데는 한 40%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잃게 되는 분들한테는 뭐 재교육을 시켜드리겠다. 뭐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아서 교육을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는 네. 거죠. 그다음 더 나가서 새로운 데 취직하면 취업 지원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것도 해주면서 아울러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네. 중요하겠죠. 네. 뭐 지금 기존에 뭐 내연기관 부품이 이제 엔진이나 뭐 변속기 쪽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파트 네. 이제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면 되는 건데 네. 그런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100년 전에 네. 이제 그 포드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렇죠. 네. 포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잖아요. 포디즘. 모델 네. T 이렇게 해서 네. 까만 차, 네. 까만 이제 차 그 나와서 그게 뭐 월급쟁이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에 나온 바람에 대중화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마차 산업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동차가 그렇게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자동차 다니면서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가 네. 전국 단위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동차를 타고 멀리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월마트라든가 샘스클럽 같은 대형 쇼핑몰이 또 변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또 그러다 거기에 보니까 고용은 호텔도 생기고 네. 뭐 어뮤즈먼트 파크도 생기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도 네. 모빌리티 새로운 이제 미래차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은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겠지만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그게 자율주행차가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꽃집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뭐 배달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집과 연결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사업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저희들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걱정되죠. 네, 네, 걱정되고 네, 네.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네. 근로자니까 이제 네. 걱정됩니다만 페이팔에 이제 페이팔을 만든 그 피터 틸이라는 분이 네.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오늘 제가 써왔습니다. 적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람과 기계는 서로 잘하는 일이 다르다. 뭐 질적으로 완전 다른 존재다. 사람과 기계는. 그래서 앞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기업가들은 인간의 능력을 키워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가 안 하더라도 네. 민간에서 우리 인간을 최대한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업을 사업을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김 팀장님 네. 어떻게 오늘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는 조금 다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기업을 대표해서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정부 사이드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르는 차, 플라잉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거가 생기면 이제 길 안 막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연간 도로교통 체증으로 낭비되는 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요. 그렇죠. 미국 전체를 보면 1년에 한 300조 이상이 낭비되고 있고요. 교통 사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연간 100만 명 이상 전 세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르는 차가 뭐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정보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듯이 기존에는 없던 모빌리티가 새로 생기면서 네.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고 보는 개념이 맞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게 플라잉카라든가 뭐 요새 뭐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스쿠터 이런 것들도 새로운 모빌리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공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조금 부품 수가 준다. 네. 그것이 어떤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있지만 네. 모빌리티의 다양성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네. 현대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네요. 여러 네. 가지 모빌리티를 네. 어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네. 이제 해보겠다. 이제 토탈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자동차 메이커가 단순히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르는 차라든가 그 외에 기타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서 네. 아마 사회적으로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네. 이런 발전을 좀 이뤄나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플라잉카는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네. 기업도 물론 책임감이 높지만 네. 국가에서도 이를 통제하고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할 일 그리고 정부가 할 일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본부장님은 이게 정말 오랫동안 늘 고민하고 업이셨지만 진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플라잉카라는 걸 진짜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일반 국민들한테 플라잉카 그리고 미래차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또 공포를 갖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너무 이런 SF 영화에 나오는 현실이 진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언제쯤 될지 네.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사실은 뭐 외국의 경우 그 독일의 포르쉐도 그렇고 유럽의 에어버스도 그렇고 한 35년 정도를 도심에 운영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요. 네. 물론 뭐 그거보다 늦게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네. 앞으로 한 저희는- 15년 정도네요. 유럽은. 예. 네. 저희는 그 정부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네. 정부 자체가 네. 그게 틀림없이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 항공업계 네. 그 뭐 카이를 비롯한 뭐 대한항공 기타 또 저희 연구원 또 그리고 신생으로 또 현대 뭐 이런 업체들이 제 갈 길을 빨리 찾아서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빨리 돼도 좋고 네. 또 화물기 전용으로 가는 회사가 나와도 좋고 네. 또 군용 시장하고 또 연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고용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전 세계 시장의 3% 4%밖에 못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조 시장에 누가 먼저 할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뭐 현대 정도면 그 보잉이나 매출액이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한번 겨뤄볼 만도 할 것 같고 네. 또 더구나 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양산이 실제 되면 전자업체들 삼성전자든 네. 어디든 뭐 들어올 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과거에 그 항공 시장이 양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한국이 그 안에 하나의 축을 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진짜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이 될 수 있는 저로의 또 예, 하나의 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와, 양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중차대한 자동차 항공을 다루는 과에 또 이번에 미래차 전략을 발표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소회랄까요? 이제 진짜 갈 길이 먼데 어떠세요? 그래서 뭐 소회는 하면서 너무 많은 뜬 눈으로 이제 밤샘을 너무 많이 했구나. 네. 그래서 같이 일했던 이제 뭐 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주마다 하셨죠? 같이 네. 스쳐 지나가는 네. 것이 예, 이번만큼 그 국가 정부 정책을 만들면서 고생가 고생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동시에 또 심혈을 자부심과. 기울이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워낙 많은 자동차가 워낙 관심들이 워낙 많은 분야고 뭐 제조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네. 일자리 차원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핵심이죠. 때문에 일자리만 하도 거의 한 40만 명 정도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덕분에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뭐 국토부하고 네. 이제 과기부, 경찰청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다들 이제 어려운 가운데 많이 도와주셔서 뭐 무사히 국가 비전을 10월 15일 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플라잉카 시장은 그 자동차를 대체한다기보다 그 파생되는 신규 같이. 시장, 네, 신규 신규. 시장입니다. 제가 늘어나는 제가 시장이고요. 보기에는 이게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로봇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AI 기능에다가 로봇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이제 트랜스포머 로봇으로 네. 일을 쓸 수 있다고 네. 보고요. 트랜스포머 영화가 거짓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서서 현대차에서 막, 로봇 하겠다고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 그게 더 나가서 이제 하늘로 나르는 네. 이제 에어택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예. 연장선상에서 8천조 원 시장이라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너무 큰 액수여서. 너무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관심 있고 네. 모든 부처가 관심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7년에 정말 세계 최초로 네. 가능하겠냐라고 네. 질문하셨는데 네. 뭐 한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히려 독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이 반도체도 있고 5G 네.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그 다음에 조선도 1등을 했었고. 예, 뭐 네. 그 통신 프로 최고고 반도체도 네. 있고
뭐 전기차, 수소차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넘버원인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이상하네요. 뭘 걱정하느냐라고 네. 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분석적으로 따져봤는데 네. 그 차량을 만드는 측면과 네. 운행 측면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잘 다니려면 네네. 그 차량을 만들 때는 차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라든가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같은 센스를 잘 만들어서 네. 그차 자체가 아주 똑똑해야 되죠. 네. 스마트해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나라가 이미 그 반도체 강국이고 네. 조금 부족한 게 뭐 라이다라든가 센스 이런 건데 음. 그거는 반도체 기술을 좀 살려서 하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국산화가 가능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차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AI 기술이 들어가는 네. 거죠.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인데 그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늘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10년 전에 뭐 스마트폰 쇼기, 이제 아이폰 쇼기 왔을 때 2009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게 OS가 없다. 안드로이드냐, iOS냐 이렇게 해서 그때도 결국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또다시 우리나라한테 닥친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10월 달에 그 현대차에서는 aptive라는 세계 이제 그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이제 합작 투자를 하기로 한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르고라는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른 거죠. 어떤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고 현대차나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거고 서로가 이제 전략이 다른 거죠. 그게 누가 승리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AI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행을 할 때 이제 5G 통신망의 도움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자동차가 이제 잘 비켜나려고 네. 비켜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는 이미 갖고 그러네요. 있고 도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이제 단지 이제 이번에 이제 현재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인프라와 이제 법제도인데 법제도를 이제 이번에 이제 국토부하고 가기부에서 최대한 빨리 2023년이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법제도를 완비하게 되는 걸 겁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법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제도를 완비한다면 27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장님 사실 드론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쓰기 시작한 것도 사실 몇 년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짜 공직에서 드론 담당관이 되실지는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5년 전까지만 네. 해도 예. 저희가 좋은 단어만 다 붙여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 드론 교통 네. 이렇게 딱 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굉장히 새로운 할 일이 늘 이번에 오늘 불철주야라는 말을 한 5번쯤 쓰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네. 어떤 이번에 또 큰 전략 발표하셨지만 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국토부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저희 과가 이제 드론 택시, 드론 택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목표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했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내년 5월 정도에 이제 그 특히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로드맵을 좀 이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산업부와 이제 같이 저희가 출범했던 PAV 산업협의체도 예. 같이 이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주실 내년 거고. 5월에 또 예.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 여쭤보셨던 뭐 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맞아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아까 뭐 8천조 말씀도 나오고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2025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이게 뭐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네. 분명히 올 미래다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조금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도 사실 있고 이게 참고할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좀 영광스러운 그렇죠. 좀 역사 현장. 그런 사실 네. 업무를 하게 돼서 좀 보람도 사실 많이 느낍니다. 긍지와.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산업부 또 저희 항우연하고 뭐 현대차도 나와주셨지만 많이 좀 협업한다면 네. 우리가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야가 아직 국제적으로 이제 그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그게 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직 굉장히 오픈된 형태로 네. 어떻게 각국이 이 새로운 산업을 출범시킬 거고 또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예산도 세이브하면서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논의 장에도 참여할 계획이고 뭐 많이 배우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좀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안전만 생각해서는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적정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좀 최대한 많이 뛰어봐야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 사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정말 아까 저는 이 과장님 말씀 중에서 분명히 올 미래인데 그 보다 많은 또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야지 또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도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기자님 어떠세요? 되게 이제 쉽게 제가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몰랐던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게 처음에 서두에 시작을 할 때 네. 되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서 아 되게 가까운 미래고 반드시 올 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신산업이 나올 때 우리가 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막는다라는 그렇죠. 발목을 얘기를 많이 잡는다는. 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우려는 되게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길을 터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러면은 업계랑 뭐 정부와 저희 언론도 같이 함께 노력하면은 그 미래가 되게 가깝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의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처음에 내드렸던 문제, 미국 자동차 공학회는 0에서 5 레벨로 자율주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운전을 제어하는 자동화 단계는 레벨 몇일까요? 정답은 레벨 3이었고요. 아까 전에 너무 친절하게 양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 찬찬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라고 미국의 저명한 프레스트 박사는 예측을 했었고요. 텔레비전은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20세기 폭스사의 네릴 자눅 회장은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듯이 틀렸죠. 그만큼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더디게 보았기 때문인데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수소 전지차 등등 공상에 머물렀던 차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기업과 정부가 협조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일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전 부처의 지원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차 사업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하루빨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의 양병래 과장님, 국토교통부 미래드론 교통담당관 이랑 과장님, 항공우주연구원 이해창 본부장님, 현대차 미래모빌리티 시스템의 김재영 팀장님, 그리고 건혜민 머니투데이 기자님, 긴 시간 모든 분들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 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